2026년 3월 영국 공군 기지에 미국 전투기가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70년 넘게 같은 편이었던 나라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피를 흘렸던 나라. 대답은 거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기지, 미국 폭격기 이륙을 불허합니다. 스페인, 아예 영공 자체를 닫아버립니다. 프랑스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국 군수물자 수송기의 하늘길을 막았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이 요청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의 중동 이전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란드의 안보가 절대적 우선이다. 1949년 창설 이후 77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동맹입니다. 냉전도, 9.11도, 아프간 전쟁도 함께 버텨냈습니다. 그 동맹의 회원국들이 줄줄이 미국에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트럼프는 폭발했습니다. 종이 호랑이, 나토를 향해 던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푸틴도 그걸 알고 있다. 77년 동맹이 지금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오늘 대한민국의 기름값과 안보까지 흔드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나토라는 동맹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폐허였고 소련은 동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팽창할 때 아무도 안 막았더니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모여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한 나라를 공격하면 전체를 공격한 거로 간주하겠다. 이게 나토 조약 제5조 집단 방위 조항입니다. 지금은 32개국으로 늘어났어요. 누구 하나 건드리면 32개국이 전부 달려든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적이 있느냐? 77년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방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발동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요. 캐나다에서, 덴마크에서, 에스토니아에서 자국 군인의 관을 수송기에 실어보내면서까지 미국 옆에 섰습니다. 영국만 457명이 전사했어요. 캐나다 159명, 프랑스 90명, 독일 57명. 전체 연합군 사망자 약 3,600명 중 1,100명 이상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군인이었습니다. 매 3명 중 1명이 미국 병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프간에서 나토 군대가 전선에서 좀 물러나 있었다고. 근데 1,100명이 죽었습니다. 어디가 물러나 있었다는 건지. 77년 역사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손을 내민 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고 그 손을 잡고 피를 흘린 건 유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단단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이 일방통행 동맹이거든요. 미국만 주고 유럽은 받기만 한다. 과연 그게 팩트인지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지 숫자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불만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 얘기예요. 2025년 기준 나토 32개 회원국이 쓴 총 방위비는 1조 4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이에요. 이 중 약 60%를 미국 혼자 냈습니다. 2024년에는 64%였는데 유럽이 지출을 늘리면서 비중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나머지 31개 나라를 다 합쳐야 40%입니다. 미국은 GDP의 3.2%를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고 유럽 땅에만 병력 약 8만 5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군사기지가 40개 넘어요. 독일에만 3만 5천 명, 이탈리아에 1만 2천 명, 영국에 1만 명. 여기에 전술 핵무기 약 100기가 유럽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핵 우산, 그 우산을 쓰고 있는 건 유럽인데 우산값을 내는 건 미국인 셈이죠. 그러면 유럽은 뭘 했느냐? 사실 오랫동안 거의 안 냈다고 봐도 됩니다. 2014년에 나토 회원국끼리 GDP의 2%는 국방비로 쓰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걸 지킨 나라가 고작 5개국이에요. 미국,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나머지 전부 약속을 어긴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GDP의 1.2%밖에 안 쓰면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편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유럽의 안전을 무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데 정작 유럽은 약속한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낸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나토를 구식이라고 허울뿐이라고 공격해온 핵심 이유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2025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나토 군사력 보유 회원국이 GDP 2% 목표를 달성했어요. 2017년 5개국에서 2025년 전원 달성. 확실히 바뀐 겁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전년 대비 20%나 뛰었고 평균 GDP 대비 비율이 2.3%까지 올랐습니다. 폴란드는 GDP의 4.1%를 쏟아부어서 미국보다도 비율이 높아요. 독일은 국방비가 1,0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4위 국방비 지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2024년 약 885억 달러에서 단 1년 만에 21%가 뛴 거예요. 7위에서 4위로. 미국, 중국, 러시아 바로 다음입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글로벌 방위비 지출의 2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2022년 17%에서 3년 만에 4%포인트나 올라간 거거든요. 숫자로 보면 유럽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새 목표가 나옵니다. GDP 5%, 2035년까지. 이 중 핵심 방위비 3.5%, 나머지 1.5%는 사이버 안보나 민방위 같은 안보 관련 지출이에요. 2%도 겨우 맞춘 나라들한테 이제 2배 반을 내라고 한 겁니다. 스페인은 이 합의에 유일하게 예외 조항을 받아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26년 2월 말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합니다. 의회 승인 없이,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타격하면서 이란은 보복에 나섭니다. 이란이 선택한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어요.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33km밖에 안 되는데 이란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하루 130척이 지나가던 해협에 지금 6에서 7척만 남았습니다. 통항량 95% 감소. 사실상 길이 막힌 겁니다. 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63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4월 7일 기준으로도 116달러대입니다. 블룸버그는 이걸 역사상 최악의 석유 공급 충격이라고 불렀고 IEA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해협이 계속 막히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열자, 군함을 보내라. 70년 넘게 미국이 지켜준 동맹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돌아온 대답이 뭐였느냐?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끌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스페인은 한 발 더 나갔어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규정했고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장관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스페인은 자존심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한테서도 훈계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까지 전부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견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석유가 없어서 제트 연료도 못 구하는 나라들, 영국처럼 이란 제거 작전에 참여를 거부한 나라들, 내가 제안 하나 하겠다. 첫째, 미국한테 사라. 우린 넘쳐난다. 둘째, 뒤늦은 용기를 좀 내서
해협에 가서 그냥 차지해라. 그냥 차지하라. 대문자로 썼습니다. 동맹국들한테 알아서 무력으로 해협을 뺏으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영국 해군을 직접 조롱합니다. 너희 해군도 없잖아. 항공모함도 작동 안 되잖아. 그리고 영국 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처칠이 아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가세했어요. 이란에 대한 공격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영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70년 동맹국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의회 승인도 없이 동맹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전직 나토 대사 이보 달더가 이걸 정확하게 짚었어요. 트럼프는 의회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미국 국민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동맹국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발언이 나온 장소예요. 한국을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하게 임하려면 전날 한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다음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매일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혼자 전쟁을 벌여놓고 뒤처리를 동맹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리차드 하스가 CNN 인터뷰에서 이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깼는데 네 거다. 미국의 포터리 반 룰이라는 게 있어요. 도자기 가게에서 물건 깨면 깬 사람이 사야 한다는 거죠. 깬 사람이 산다. 트럼프가 이걸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내가 깼는데 네가 치워라. 미국이 혼자 시작한 전쟁의 청구서를 동맹에 돌린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확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나토 탈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란전이 끝나면 나토 잔류 여부를 재고하시겠습니까? 트럼프의 대답, 재고를 넘어선 단계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나토에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 언제나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푸틴도 그걸 안다. 같은 날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절대적으로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같은 톤이에요.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토가 이제 우리 기지도 못 쓰게 하고 영공도 안 열어준다면 그건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그리고 핵심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동시에 탈퇴를 시사하는 건 77년 나토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꺼내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계를 2019년으로 돌려볼게요.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나토 탈퇴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스톨텐베르그 전 사무총장이 2025년 회고록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진짜 나가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스톨텐베르그가 트럼프의 애청 채널인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덕분에 동맹국들이 1,000억 달러를 더 지출했습니다. 트럼프가 TV로 이걸 봤어요.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 클립을 SNS에 공유하면서 탈퇴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폭스 뉴스 인터뷰 한 번에 77년 동맹의 운명이 갈린 겁니다. 지금 나토 사무총장은 마르크 리터로 바뀌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리터가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의 이란 공습이 세계 안전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요. 트럼프는 이에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맹의 수장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의 입장을 배신하는 아이러니. 이게 지금 나토의 현실입니다. 근데 2019년과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동맹국들이 실제로 미국을 거부했습니다. 칭찬 한마디로 풀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진짜 탈퇴할 수 있느냐? 여기서 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섹션 1250A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 지금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 행정부가 우회하려는 상황인 거예요. 내용이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동맹 참여를 정지하거나 조약을 폐기할 수 없다.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 찬성 또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탈퇴 관련 예산 집행도 의회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탈퇴를 추진하려면 최소 180일 전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원 3분의 2, 100명 중 67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존 튠 상원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미치 매코널 전 원내대표도 탈퇴 반대 성명을 냈어요. 랜드 폴 같은 일부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소수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법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첫째,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내세우는 겁니다. 2020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이 조약 탈퇴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며 의회가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헌법에는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만 적혀 있어요. 탈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셋째, 1979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카터 대통령이 대만과의 방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대법원이 이건 정치적 문제라며 판단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이미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란 전쟁 자체가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됐거든요. 전쟁 수권법을 무시한 겁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동맹을 탈퇴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버밍엄 시립대학교 미국법 전문가 일라리아 디 지오이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해도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 커티스 브래들리도 같은 맥락이에요.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의회가 법정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법이라는 방화벽이 있긴 한데 그 벽에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팔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으로 탈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실질적 논의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 애나 켈리가 뉴스위크에 보낸 성명이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동맹국들에 대한 실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미국은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동시에 겹친 겁니다. 미국이 방위비의 60%를 내고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했더니 거절당하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퇴를 시사하고 법적 장벽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균열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러시아입니다. 나토 해체 혹은 약화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핵심 전략 목표예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 하나도 나토의 동진 확장을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고 탈퇴를 검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푸틴이 꿈꾸던 시나리오가 푸틴이 아니라 트럼프 입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걸 인정했어요. 푸틴도 나토가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나토는 우리에게 적대적 동맹이다.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동맹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더 노골적이에요. 트럼프도 미국도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수사는 순전한 쇼맨십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징적 조치들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냉소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확 체감됩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면 유럽이 뭘 잃느냐? 첫째, 핵 우산이 사라집니다. 지금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 핵무기가 약 100기예요. 이게 전부 철수됩니다.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인데 영국이 225발, 프랑스가 290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수천 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억지력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둘째, 전략 공수 능력, 공중급유, 정보 감시 정찰, 통합 미사일 방어 같은 핵심 군사 역량에서 유럽은 아직 미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 주둔 미군 기지 자체가 미국의 글로벌 군사작전 핵심 인프라거든요. 독일 람슈타인, 스페인 로타 같은 기지가 없으면 미국도 중동 아프리카 작전 능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양쪽 다 잃는 구조인 거예요. 브뤼셀의 싱크탱크 브리겔 연구소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 없이 유럽이 러시아를 억제하려면 추가로 3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연간 최소 2,500억 유로를 더 써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이에요. 매년. 그리고 이건 단기 추정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갑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유럽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서 겨우 회복하는 중이에요.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또 한 번 에너지 쇼크를 맞고 있습니다. 브리겔 연구소는 이 유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대체 가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경쟁에 내몰릴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중 타격인 거죠. 에너지 위기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방위비를 수백조 원 늘려야 하는 상황. 근데 유럽도 가만히 앉아 있진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독일이 선두에 섰습니다. 국방비를 GDP 2.4%에서 2029년까지 3.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620억 유로 규모예요. 프랑스는 자체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나토 예산의 약 10%를 기여하고 있고 영국은 2035년까지 GDP 5%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8,6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획을 세웠는데 핵심이 뭐냐면 2030년까지 군사 장비 구매의 55%를 유럽 공장에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이 64%였거든요. 그걸 깎겠다는 거죠. 미국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유럽이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다로 방향을 튼 겁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균열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미국이 나토를 떠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 군사력을 집중할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럽에 묶여있던 자원을 아시아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중국한테 불리한 것 같죠. 근데 이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77년 동맹인 나토를 버릴 수 있다면 한국과의 동맹도 일본과의 동맹도 호주와의 동맹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동맹의 신뢰도 자체가 부러지는 겁니다. 일본이 불안해하고 호주가 불안해하고 한국이 불안해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공짜로 얻는 전략적 이득이에요. 미국의 동맹체계 전체에 균열을 넣는 셈이니까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더 강화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격파의 끝에 한국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핵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한 거예요.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인데 숫자를 4만 5천이라고 부풀렸습니다. 과장이든 의도적이든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미국이 한국 안보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거예요. 유럽에게 던졌던 일방통행 비난을 이제 한국에게도 던진 겁니다. 이게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나라거든요. 숫자 보시면 바로 체감됩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약 62%부터 70%까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무려 70%에 달해요. 해협이 막히면 정유소가 멈추고, 정유소가 멈추면 석유화학이 멈추고, 석유화학이 멈추면 한국 제조업의 허리가 꺾이는 구조입니다. LG화학 여수 공장이 이미 나프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시나리오별 유가를 분석했습니다. 조기 종전해도 배럴당 90달러. 전쟁 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117달러. 최악의 확전, 에너지 시설 직접 타격 시에는 174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74달러면 전쟁 전 63달러의 거의 3배예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것도 하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카타르 에너지 시설이 피격될 경우 복구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 충격이 아니에요.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대목이에요. 미국이 77년 된 나토를 떠날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절대 불변의 혈맹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을 이름을 불러 비난했고 주한미군 4만 5천 명을 거론했어요. 실제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인데 숫자를 부풀린 건 우연이 아닙니다. 청구서의 크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든 통상 압박이든 호르무즈 파병 요구든 더 큰 요구가 날아올 신호예요. 나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거울처럼 한미동맹에 비춰보세요. 유럽이 들은 말, 한국도 듣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억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불확실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탈퇴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적 장벽이 있고 의회 내 반대가 있고 실제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탈퇴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77년간 세계를 지탱해온 동맹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안보가 가치에서 거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약속이 아니라 청구서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를 위협할 때마다 동맹은 조금씩 속이 비어간다. 탈퇴하지 않아도 위협만으로 동맹의 본질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군사 동맹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내가 공격당하면 네가 와줄 거라는 확신. 어떤 유럽 국가도 이제 미국이 자기를 방어해 줄 거라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희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할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다. 이게 유럽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2026년 4월
77년 동맹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정말로 동맹을 접을까요? 아니면 이건 더 비싼 청구서를 보내기 위한 협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